자, 237페이지 보시면 위험 관리 기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통상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 아니면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 아니면 본인의 건강 또는 가족 이런 여러 가지 정도에서 이 요인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은 나한테 많은 뭐가 올 수 있냐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내가 사업이 망하든가 직장을 실직하든가 아니면 애들 문제가 생긴다든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죠? 근데 사람은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닥치면은 나는 뭐 발생한다. 손해가. 그럼 얘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대처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일반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험을 전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사업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는 내가 투자를 선택을 할 때 아예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이거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안전한 것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아까 우리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위험 할증률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었죠. 아까 요 무위험률이 정기예금 이자율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요 위험의 할증률이라는 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가산하는 건데 여기는 위험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어떤 위험도 감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얻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무위험률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교재에서는 양가로 1번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네? 네, 그게 위험 회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이게 위험 전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양가로 3번 있죠. 그리고 양가로 4번 있죠. 그리고 옆 페이지에 가면은 양가로 6번 있죠. 그리고 양가로 7번 있죠. 그 4가지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 4가지가.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 보수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거기 가면은 이제 238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 돼 있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냐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보수적 예측에 의한 기대 수익률을 뭐로 한다는 거예요?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투자 수익이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최소가 나타나는 투자안들이 있어요. 최대 10%가 발생하는 투자안이 있고 8%가 발생하는 투자안이 있고 6%가 발생하는 투자안이 있어요. 그러면 요 중에 가장 작은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애. 그럼 가장 작은 애를 선택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배웠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는 건 뭐예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는 거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고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수익이 크면 위험도 클 거 아니에요. 수익이 작으면 위험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작은 애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서 모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위험도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떻게 하겠다? 줄이겠다는 방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축소하는, 그래서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에는요, 얘하고 요구 승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든가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있죠. 포트폴리오라는 게 대표적인 위험 관리 기법이에요.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분산 투자라고 그러죠.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 곳에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거기가 잘 되면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나 거기가 잘못되면 손실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면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담하는 뭐를 위험을 줄이고자 쓰는 방법이 바로 뭐다? 그게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험 축소 기법인데 단원 비중이 크니까 별도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시겠어요? 논리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는 걸 써요. 자, 요거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많아요. 임대료라든가 영업경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실이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다양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공실은 뭐 여기다 포함시켜도 있고요. 이런 애들이 자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안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보면 이것도 왜 적었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 우리 거기 238페이지 하단에 가면 양가로분의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죠. 자, 불확실성에서 투자안을 평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또는 수년제 가치 등의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 239쪽에 상단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기억에 임대료, 공실률, 영업경비, 이자율, 세율 등 투자안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서 다른 요인들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의 변수만 변동시킬 때 어떤 게 더 크게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는 다 변수예요. 우리 경제에서 하듯이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시는데 수년가 또는 내부 수익률 등으로 이제 표시를 해요. 이게 그럼 만약에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뭐만 변동을 해보는 거예요. 임대료만. 임대료를 갖다가 한 10%를 갖다가 올렸더니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2%가 올라갔어요. 경비를 갖다가 한 5%를 갖다가 이렇게 줄여봤더니 요 수익률이 4%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번에 세금을 갖다가 한 2% 정도를 갖다가 줄여봤더니 얘가 5%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변수들 중에서 수익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애가 세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절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분석이다? 그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취지 정도는 아시겠어요?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것에 아예 투자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있으면 줄이는 방안을 선택해서 분산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흩어져 있는데 아까 이런 것처럼 그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3페이지 가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 하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배울 때, 자, 아까 우리가 이 평균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 기대 수익률. 분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 즉 표준 편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는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위험하고 수익률을 비교해서 만약에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은 애? 그렇죠.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위험이 작은 애가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반대로 뭐가 같으면,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가, 기대 수익률이 큰 애가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박스로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으면 A와 B의 지금 수익률이 같죠. 네,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은 애? 아까 표준 편차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이라고 했죠. 위험. 그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C하고 D가 있는데 자, C하고 D를 비교하게 되면 뭐가 같아요? 위험이 같잖아요. 그 뭐가 큰 애? 네,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요게. 자, 그런데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가 뭐냐면 A가 있고 D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뭐가 틀려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틀리잖아요. 이거는 이 방법에선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변이 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려지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애들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표현 등에 대해서도 숙지가 좀 돼야 돼요. 표현을 출제자들이 요렇게만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A하고 B 투자안에 뭐가 같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A 투자안보다 크면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A 투자안을. 이렇게 문장을 깔아서 출제를 할 때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 이렇게 주면 간결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착각을. 이제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하면. 그러니까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네? 용어를. 그래서 용어에 대한 뭐를 조금만 하면 돼요. 이해만 조금 하면 돼요. 그러면 투자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디가 있냐면 거기 244페이지에 가면 평균 분산 오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류가 뭐냐면 이 평균 분산 이 이제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선택이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보면 니은의 변이계수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디귿에 가면은 포트폴리오를 쓸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이계수라는 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시험상에서는 잘 안 나와요. 20회로. 왜 변이계수가 안 나오냐면 변이계수를 통해서 위험조정 수익을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 안에 계산 문제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회 이후로는 변이계수에 대한 표현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신에 나중에 개념은 알려드려요. 개념은.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이제 246페이지에 가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죠. 거긴 별표하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건요. 얘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요.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를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나 불필요한 위험이나 이거를 제거해서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요 분산 투자 있죠. 네, 분산 투자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30억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H자동차 주식에다가 10억을 투자하고요. K자동차 주식에다가 1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V자동차 주식에다가 10억을 이렇게 투자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면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면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 분산 투자라는 건 뭐냐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두 개 이상의 자산에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가령 예를 들어서 S전자 주식을 10억을 매입을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B제철 주식을 갖다가 얼마를 10억을 이러면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과 제철 산업은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침체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나라 그 주류 브랜드 중에 보면은 하이트 진로라고 있죠. 그러니까 맥주 회사인 하이트가 진로 소주를 합병한 거예요. 그렇죠? 전형적인 무슨 투자한 거예요? 분산 투자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계절에 따라 소주와 맥주가 소비되는 양이 틀려요. 그죠? 여름에는 주로 뭐를 선호해요? 맥주를. 그렇잖아요. 대신에 여름에는 소주의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겨울이 되면 반대로 맥주보다는 뭐가? 소주가. 그런데 만약에 맥주만 따로 판매하고 소주만 따로 판매한다 그러면 두 회사는 취약성을 갖고 있잖아요. 계절의 변동에 따라. 근데 두 개가 합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연중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논리가 포트폴리오 논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포트폴리오의 관점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네, 그거는 생략하셔도 되고 그 밑에 가면 양가리번의 포트폴리오 의의라고 돼 있죠. 거기 하면 자산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246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투자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의 기법으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옆 페이지에 가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돼 있죠. 247페이지 상단에 거기 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고 돼 있죠. 위험에다가 별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을 얘기를 해요. 총 위험을.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애가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얘는 체계적이고 얘는 비체계적이죠. 어느 게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걸 선호하는 거예요. 여기 이 논리 구성에서는 이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무슨 투자하더라도 분산 투자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즉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 있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얘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얘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얘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연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얘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얘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제거 안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돼 있죠. 체계적 위험은 분산해서 투자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밑에 가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돼 있죠. 개별 투자안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49쪽에 가면 그림 밑에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돼 있죠. 네. 자, 거기 가면 포트폴리오 효과란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니은에 가면 자, 하나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위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증대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뭐는 줄일 수 있다. 위험은 줄인다. 뭐 이걸 얘기를 하는데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이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요.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면서도 뭐는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효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밑에 가면은 상관계수라고 있어요. 그 밑에 가면은 상관계수라고 돼 있죠. 양가로 5번에. 찾으셨나요? 자,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상관계수의 값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럼 상관계수라는 것은 어느 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움직임에 대한 또 다른 자산의 움직임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도 있겠죠. 아니면 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애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크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둘 사이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있는데 A가 소주고요. B가 맥주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름에는 자 맥주는 매출이 커지는데 그죠?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부진하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주하고 맥주 사업을 비교하게 되면 수익률은 맥주가 좋대요. 그럼 투자자는 여기다 집중 투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는 높은 매출이 발생하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집중 투자하기 힘들죠. 근데 만약에 소주 사업에다 분산 투자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상쇄시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중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얘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 애가 마이너스 1. 얘가 위험 분산 효과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C가 있는데 이 C가 뭐냐면 얘가 청량음료예요. 청량음료 아시죠?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는 맥주하고 움직임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잘 팔릴 거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맥주하고 청량음료를 조합을 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둘 다 여름에는 높은 매출이 나오지만 겨울에는 동반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상쇄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움직임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거예요. 위험 분산 효과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관계수의 크기를 봤을 때 상관계수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 분산이 커진다. 작을수록 위험 분산이 커진다. 작을수록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는 1만 아니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1일 경우만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1이 아니면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계수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개념의 니은에 보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두 변수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동일한 방향으로 완전히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는 1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장 이해하시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음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250페이지에 가시면 니은에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0까지 줄일 수 있는 완전히 제거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앞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거기 상단에 그래프 하나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 이 그래프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총위험이라고 돼 있죠. 이게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는 거고요. 이게 구성자산수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가 뭐냐면 이게 체계적 위험. 얘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성자산수 있죠. 여러 개의 사업으로 분산 투자하더라도 얘는 안 줄어들잖아요. 똑같은 수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애가 있죠. 얘는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은 그 위험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소주, 맥주, 전통주 뭐 이런 식으로 투자 자산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드는 애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걔는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그래서 거기 우하향하는 쪽에다가는 무슨 위험으로? 비체계적 위험으로. 수평으로 가는 애 그 밑에다가 보면 체계적 위험이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애 비체계적 위험. 얘는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네 둘을 합한 거를 뭐라 그런다?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상관계수의 의미 같은 건 뭐 아시겠죠? 네? 자, 저쪽에 253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하면 예제 하나 있죠. 예제. 찾으셨어요? 253페이지. 자, 1번 지문에 가면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어? 1이면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자 1, 2, 3 이렇게 표현하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안 쓴다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양수는 이 플러스가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표시는 안 하더라도 얘가 플러스 1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1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실전에 쓸 때는 꼭 플러스 1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잖아요. 같이 움직이니까 맥주나 청량음료랑 같이.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상관계수의 수치가 1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게 1번 지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죠? 근데 4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만. 체계적 위험은 상쇄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문장 표현으로 여러 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면, 그러니까 이 전체 논리는 외우면 안 되고 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용이 간결해져요. 분량도 작아지고. 예,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필요한 용어만 이해를 탁 해놓으시면은 기본적인 이론에 관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외우려고 그럴 거고, 외우면은 내가 외우는 대로 문장이 깔려줘야지 이게 좀 답을 맞출 텐데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투자론이나 금융론이나 이런 애들은 외워서는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필요한 거는 우리가 글자 따서 외우게 해줘요. 순서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일단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추가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있죠. 부동산.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분산 투자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 빨리 쉽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죠? 아, 왜 쉽겠어요? 부동산은 지역시장이잖아요. 그죠? 개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도권의 부동산과 지방의 부동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틀리잖아요. 상가든 주택이 됐든 또 품질 틀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자, 거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조금만 그 알고 계시면은 금방 이거 저기 뭐야 그 내용 같은 거 나중에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다 보면은 야 이게 편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256페이지 가보세요. 256페이지 가시면 그 문제 1번 있죠. 그러면 제목이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1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틀릴 거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문맥의 배열은 요구 수익률이 앞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해하면 보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보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A 투자안이 선호된다. 아까 우리 칠판에 적은 거잖아요. 표준 편차가 같으면, 자 수익이 같으면 뭐가 작은 애를 선택을 해야 돼요. 위험이 작은 애. 그렇죠? 그러니까 A 투자안이 선호된다 그랬으니까는 걔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4번 지문에 가면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아까 우리가 위험과 수익률은 서로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렇죠?
2번에 같은데도요. 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에 대한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은 서로 제거할 수도 있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게 상승했어요. 뭐가? 이자율이. 그럼 이거는 소주 사업이 됐던 맥주 사업이 됐던 청량음료 사업이 됐든 간에 다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분산 투자한다고 제거가 안 되겠죠. 그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꾸준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만 알면 그냥 쉽게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 2번에도 체계적 위험 나오죠. 그럼 3번에 가셔도 3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2번에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잖아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변형을 줄이는 게 뭐냐면 4번 문제 가시면 4번 1번 질문에 이렇게 돼 있죠.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분산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맥주나 청량음료처럼 같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기초로 해서 정리하면 틀림없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뒤에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하는 것 있죠.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60페이지 가면 화폐 시간 가치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번에 갈 때는 생략을 해드리는데 이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여기서 개수, 개념하고 역수하고 개수 정도만 구별하면 돼요. 그 문항수는 한번 2, 3년에 한 번 꼴로 한 문제 정도 뭐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럼 여기를 왜 생략하느냐? 여기 인문에서 하면은 싫어해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기출문제가 가서 보시면 딱 한 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래 나온 게 많이 안 나온다고요. 대신에 우리는 이제 269쪽에 가죠. 가면은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 얘기하냐면요. 이게 2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파악이 돼야 되냐면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측정이 돼야지만 이 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순수익각에서 현금 수지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흐름이 있죠.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왜 우리가 수지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내가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결과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그냥 수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현금 수지를 측정할 때는요. 두 가지를 측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하나 있죠. 거기에 269쪽에 2번에 가면 영업수지 계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별표 3개. 그 다음에 272페이지 가시면 거기 3번에 지분복귀 계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영업수지를 계산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를 계산한다?
이 현금 수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파악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투자자가 있을 때요. 이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가 있고요. 저당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 투자자라는 거는 금융기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당 투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저당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해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생각하는 수익은 뭐가 있겠어요? 이자 수익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여기 있는 지분 투자자 있죠? 이 사람 일반적인 투자자예요. 개인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고 이런 일반적인 투자자를 지분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지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수익을? 지분 수익을. 이 지분 수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가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 하나가 매각을 통해서 발생하는 두 가지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운영과 매각의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여기 만약에 수익성 부동산이 있어서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얘 수명이 만약에 50년이라고 가정하면 이 투자자는 50년 동안 얘를 보유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통상 한 5년에서 7년 정도만 보유하다가 다시 팔아버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정도 얘기하냐면 5년 얘기해요. 그 5년간 얘가 보유할 거 아니에요. 그 5년간 내가 임대 부동산 갖고 있으면 임대 수익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운영 수익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5년 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얘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면 양도 차익 같은 거 나올 수 있죠. 네, 그건 내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5년 후에 얘를 처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두 가지를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영업수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영업수지 계산하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269쪽에 박스 있죠. 박스. 제일 먼저 얘 구하라고 돼 있어요. 뭐? 거기 보시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가능 총소득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가능 조소득이라고 쓰기도 해요.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맹점이 뭐냐면 우리 기본서라든가 우리 선생한테 배울 때는 총소득이라고 배웠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조소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뜻이 틀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거예요. 번역상의 차이예요. 이거를 총이라고 번역한 사람은 거기 가능 총소득 보면은 potential gross income이라고 돼 있죠. 영문상에서. 이게 얘는 영문상에 이거를 가지고 번역해 준 거예요. 영문상에서 이 그로스라는 의미는 마이너스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다 투자자의 주머니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 경비도 빼고 이자도 빼고 세금도 빼야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로스라는 의미는 차감할 게 있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의 총소득이고 이걸 조라고 번역한 양반은 이게 한문상에서 이게 거칠 조자예요. 그 양반이 번역한 게 이게 그로스의 의미를 우리나라적인 요소로 바꾼 거예요. 표현을.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끝나게 되면 나달을 수확을 하죠. 근데 그 나달을 가지고는 밥을 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거쳐야 돼요? 도정 작업을 해야 돼요. 깎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깎아낼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은 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이나 가능 조소득이나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입문할 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늦게 온 사람은 제가 또 거기다 대고 다시 또 이게 그로스가 뭐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그죠? 그죠? 근데 그 양반들은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요. 그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럼 친절하게 알려줘야 돼요. 어? 뭐 총각 알았어?
아, 고촌가? 두 김천여도 마찬가지고. 이게 못 들은 척하는 거를 이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들으면은 정리도 좀 되고 그래야지. 자, 그래서 이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게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라는 거는요, 이런 의미예요. 여기 임대 부동산이 있어요. 룸이 20개가 있어요. 근데 실당 연 500만 원씩의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20실에서 연간 500만 원씩 나온다. 그럼 1년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1년이면. 어? 이게 얼마요? 이거. 이건 얼마요? 아니 단위를 봐야 되잖아요. 단위를. 얘는 이거잖아요. 만이잖아요. 만. 이거 1억. 밑에 1억.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쓰겠어요? 출제자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내가 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 하고 1억. 파악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보고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단위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 총소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이라는 거는 이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1년 동안 최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있죠. 그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공실이 전혀 없이. 그죠? 100% 임대됐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실이 발생해야 안 해요?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공실 및 불량부채라는 걸 빼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실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요. 불량부채의 논리는 뭐냐면 임차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안 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임차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안 내면 어떤 분은 그러면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임대료가 제때 안 들어오면 임대업자는 손해요. 손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손해인 거예요.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의 계산에는 보증금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합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안 들어오면 그것도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로 했던 수익률이 충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합쳐서 한 통상 10%를 줄 때도 있고요. 5%를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계산할 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0%를 준다 그러면 얼마 빼야 돼요? 1,000만 원.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효 총소득인데 여기서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은 얘가 9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를 빼냐면 영업경비라는 걸 빼요. 근데 영업경비를 유효 총소득의 35%를 주면 그죠? 9천에 35% 그러면 바로 암산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출자자들이 요걸 하나 플러스 시켜줘요. 기타 소득을. 그래서 기타 소득을 여기서 1,000만 원을 줘요. 그럼 기타 소득은 뭐냐면 이거는 영업 외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미국 애들은 그 임대주택 지하에 코인식 세탁룸이 있어요. 우리는 왜 동네 가면은 뭐 있죠? 세탁기에다가 500원짜리 동전 넣고 세탁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걔네는 그걸 임대주택 지하에 설치해놨다고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운영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부동산에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때는 요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가 들어왔던 건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통상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얘가 얼마 되겠어요? 그대로 1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35% 줘도 3,500만 원 암산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경비가 20%라고 가정하게 되면 2천만 원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나오냐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수익 개념인 거예요. 얘하고의 차이는 공실 반영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1억에서 2천만 원 빼면 얼마 남는 거예요? 8천만 원. 여기서 뭐를 공제하냐면 얘를 공제해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5억짜리 부동산이에요. 5억짜리 부동산인데 이 중에 나는 3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았고 2억만 내 지분으로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럼 융자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는 갚아 나가는 원금하고 뭐 이자를 합한 애를 얘기를 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계산이 되지 원금은 공제한 것이다면 틀리겠죠.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인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요거를 공제하고 나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전현금 수지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를 빼요? 영업 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면 세후현금 수지가 나와요. 순서가 이렇게 이제 가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보게 되면요, 뭐를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을 측정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 현금 흐름은 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쓴 애들이 있죠. 얘들이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해요. 현금 수지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편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가요. 앞글자를 따면 가, 유, 순, 전, 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가 둘 다 세잖아요. 세니까 앞글자 따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에서 전과 후로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못 빼요. 공실 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쓰니까. 그 다음에 빼는 게 뭐예요? 영업경비.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를 경을 넣어줘요. 왜냐하면 여기 영업소득세가 또 있으니까. 앞에 0을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빼고 여기서 뭐 소득세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유 순서 한 다음에 공경부서 하면은 이게 순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로놓기 나오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소라고 하지 않고 이걸 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은 자본이득세가 있기 때문에 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서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구별이 돼요. 예전에 보면 초창기 때 가로놓기도 나왔어요. 이거. 그죠? 그 순서 아는 게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거의 매년 활용을 해요. 요게 이제 돼 있어야지 우리가 기본적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에 이어서 이제 투자 분석 기법까지 해보죠. 이건 안 지워도 돼요. 네? 이거 왜 굳이 안 지워도 된다고 그러겠어요? 이거 다시 쓰려면 힘들어요. 다시 쓰려고 그러면 놓고 다시 해야 돼.